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교재는 190페이지를 갑니다. 자, 지대이론에 이어서 이제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입찰지대 개념을 정리했지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자, 좀 줄여 정리하면 이용 가능한 토지 양은 한정돼 있죠. 그럼 한정된 토지에 대해서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위치별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의 토지를 할당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튠렌 이론을 지난주에 튠렌 공부했죠. 튠렌 이론을 도시지대에 똑같이 옮겨 쓴 학자가 알론소입니다. 그럼 내용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지난주 원그림을 한번 생각하고 봅시다. 원형의 도심이라고 하고 현대 도시에 접목을 하면 아무래도 상업용이 주거용, 공업용보다는 중심에 입지하죠. 상업용이 중심에 입지하는 이유는 그러면 다른 용도보다 지대 지불 능력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다면 어디로? 외곽으로. 다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위치별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의 토지를 할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이 뭐 알론소 이론이 또 나온다 한들 튠렌 논리로 동일하게 대응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책 확인합니다. 문제는 튠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맨 위에 알론소는 튠렌의 농촌 토지 모델을 도시 토지용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튠렌이 지대 이론의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게요. 일정 거리에 위치한 토지들은 여러 활동들 간의 입지 경쟁이란 말이 보이죠. 특정 용도로 배분이 되는 건데 곧 그것은 다음 줄에 뭐다? 지대 입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대적 의미로 바꿔놨어요. 즉 최대의 순현가, 최대의 수익이라는 얘기죠. 순현가를 올릴 수 있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 주체에게 해당 토지 이용이 할당된다고 볼 수가 있더라. 그렇습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입찰지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이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다시 지대의 성격은 다음 줄에 입찰지대 정의가 나오잖아요.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의 금액이다라고 했고 초과인이 얼마?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내용 똑같아요. 두 번째 줄 가세요. 중간만큼의 토지 소유자는 위치별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에게 토지를 할당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4번 지문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중심 쪽으로 갈수록 상업용이 외곽으로 가면 공업용 토지용이 분화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5번 지문 가서 한번 물어봤으니까요. 단일 도심에서 상업용 토지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을 끊고 그런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뭐하고요? 높고 표현을 바꿔놨잖아요. 지대 지불 능력이 더 높고 끊고 생산물 단위당 한 개의 교통비가 뭐하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단위 거리당 수송비 부담이 뭐하다? 크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한번 물어봤으니 그 지문이 관건이 될 거예요. 6번 지문으로 가서 알론소 지대이론에 따르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지가 보입니까? 그럼 주거 한계점이 될 수가 있다. 이해를 이제 지대이론, 지대 구선을 그리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차 뭐한다?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가 자꾸 외곽으로 밀려가 나가면 뭐가 늘어나요? 교통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교통비를 감당할 수준에서 최대한의 범위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주거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자 운송수단이 발달한다면 교통비 부담이 적어지죠. 그럼 주거 한계점은 외곽으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얘는 뭐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튠렌 논리로만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교통비의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런 관점은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조단 갑시다. 보조단에 가면 기출체크가 있어요.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에서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지난주에 튠렌 이론은 지대가 소득이었죠. 그렇습니까? 다시 매상고에서 생산물 가격,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게 농부의 순수익이었잖아요. 순수익만큼 제대로 지불한다 그랬죠. 거기까지는 하자는 없는 지문입니다. 다음 줄에 그럼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죠.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튀네 논리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단부 내려와서 괄호 2번 그러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도 역시 튀네 이론을 그대로 옮겨 쓴 것밖에 없고요. 다만 마찰 비용이라는 표현만 집어넣은 겁니다. 첫 번째 줄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똑같네. 교통비는 뭐하고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 이 질문만 조심하시면 돼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뭐한다?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튀는 논리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줄에 중간만큼 가시면 교통수단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교통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 표현을 마찰이 적어진다고 쓴 거예요. 다시 운송비 부담이 적어진 게 뭐다? 마찰이 적어진다고 쓴 것이고 다음 줄 끝에 파란 글씨 곧 교통비 절약이 지대라고 해서 똑같은 표현인 거니까 토지 이용자는 무슨 비용으로? 마찰 비용 동그라미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시험장에 그러니까 튀넨 이론과 알론소 헤이그 마찰 비용이 같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튀넨이 안 나오면 알론소 이론을 물어보고 헤이그를 물어보는 거니까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비, 수송비 나오면 누구 논리로 대응한다? 튀넨 논리로 대응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괄호 3번, 4번 시험에 물을 거 아니고요. 괄호 5번도 10년에 한 번꼴이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서 소개만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넘기세요. 193페이지로 갑니다. 2절로 가시면 도시구조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는 5년에 한 서너 번 물어보는 건데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도시론은 아니고 외국 도시론입니다. 20세기 초반 1940년대 이론인데요. 먼저 여러분 교재는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동시몬 이론부터 공부를 합니다. 타이틀에 동그라미 밑줄 아세요? 도시가 원이 보이잖아요. 원. 동시몬을 그리면서 형성된다는 게 버제스라는 학자의 동시몬 이론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원 그림이 보입니까? 네. 시카고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인데 맨 가운데가 중심 업무지구라고 되어 있지요. 네. 자, 중심 업무지구가 뭔지 정의해야 될 거니까 도심의 모든 기능이 집약된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화, 행정, 상업지대, 여기에 주변에 공장지대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 뭐도 있다고요? 공장지대. 자, 그러면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시카고 도시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 이분들의 소득이 높아요, 낮아요? 농촌 인구의 소득이 높아요? 낮아요. 그럼 그 다음 지대에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한 지대에 주거지를 형성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지대를 여러분 책에 천이지대라고 되어 있죠? 네. 혹은 점이지대.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인데 불편하니까 그냥 불량주택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맨 가운데 뭐가 있고 중심 업무지구, 농촌 인구가 들어오면 다음 지대에 주거지를 형성한다. 뭐라고 한다? 천이지대. 그럼 이분들의 소득이 향상되면 주거지를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밖으로 나오겠어요?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장이 있다 했잖아요. 주거 환경이 나빠요. 그럼 소득이 높아하면 주거지를 외곽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지대에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형성이 되고 이분들의 소득이 향상되면 주거지를 또 어디로? 또 밀고 나가요. 또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소득이 향상되면 주거지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원이 팽창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입니다. 그럼 이 원 그림을 금방 보고 왔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튀넨의 이론을 도시구조에 접목한 겁니다. 그 말을 바꿔 쓴 적이 있어요. 튀넨의 고립구 이론을 도시구조에 접목한 게 뭐다? 버제스의 동시몬. 그럼 여기서는 이제 원만 베껴오고 나머지는 달라요. 유의하셔야 돼. 튀넨 이론에서는 지대의 지불률이 높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는 아니야. 안에 공장지대에 있죠? 그럼 소득의 변화로 주거지를 자꾸 외곽으로 밀고 나가면서 5개 지대로 형성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거지를 계속 침범해 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질적 기능이 유입되는 현상. 지난주에 용어 정의했어요. 이질적 기능이 들어가는 것을 두 글자로 침입. 도시 구조를 침입, 계승 천이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표현을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화 현상이라고 쓰고, 조금 불편하게 쓰게 되면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발달을 설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시문이로는 원인이 뭐다? 소득의 변화로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통해 원을 그리면서 뭐한다? 팽창한다 이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외곽쪽으로 가면 주거 환경이 좋아 나빠요? 좋아요. 외곽으로 가면 인구, 시대, 인구 밀도는 점차 뭐한다? 낮아진다. 외곽 환경 좋아요? 그럼 범죄, 질병, 도시 문제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요. 중심 쪽으로 가면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크게 난감한 내용은 아닌 거니까 학자와 학설을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물어봤으니까 그건 차후에 하는 것이고, 적어도 시험장에 동시원이 나오면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뭐 한다? 성장한다는 건데 원인이 뭐 때문에? 소득 때문에 자꾸 주거지를 위에 거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먼저 보세요. 중심 업무 지구라고 돼 있죠? 써두세요. 뭐도 있다? 불량주택 지역도 있다. 그림에다 써두십니다. 1번 옆에다가 중심 업무 지대에는 뭐가 있다? 불량주택 지역이 있다. 농촌 인구가 들어오면 그 다음 지에 주거지를 형성한다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고요? 천이점이 지대. 그러면 소득이 향상되면 주거지를 밀고 나가는 거니까 다음 지대는 뭐다? 저소득층 주거지. 다는 열 필요 없고요.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가장 가운데가 중심 업무 지구. 두 번째, 천이점이지대. 세 번째,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옆에다가 크게 써놓으세요. 소득의 변화다. 원인은 5개 지도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소득의 변화입니다. 교통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한 장 앞에 가서 지문 보러 갑니다. 193페이지 가서. 자, 그래서 괄호 1번의 버제스의 동시문이름 1번에 기억하시면 버제스가 T넨의 동시문적 토지 이용 모델을 뭐해서 응용해서 제시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바꿔 쓴 적이 있습니다. T넨이 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띄우는 겁니다. 파란 글씨 거주지 분화 현상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줄에 풀어놨어요.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통해서 원을 그리면서 팽창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디귿 항목에 도시 생태학이란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그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거주지 분화 현상, 침입, 경쟁, 천이, 그리고 도시 생태학. 인간의 행동 변화로 도시 구조가 5개 지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을 지문은 조심해야 됩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고 꼬십니다. 유의하고. 그럼 주거 환경은 좋지요. 외곽이 좋잖아요. 그럼 범죄,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가 많아진다.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미음, 동시문 이론에 따르면 소득 동그라미 쳐서 그게 원인입니다. 소득이 향상되어서 주택 지불능력이 높을수록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주거 이동을 하는 거니까 쾌적한 환경 외곽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조단 확인합니다. 기출 체크. 동시문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넘깁니다. 용어들은 구분되어야 될 거니까 기억 일지대, 중심 업무 지구, CBD라고 되어 있죠. 뭐 영어 단어는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냐. 두 번째 줄, 핵심지란 말이 보이죠. 동그라미 쳐서 도심의 모든 기능이 집약된 곳인데, 그럼 네 번째 줄에 가시면 도매업이 보이고 경공업 지대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는 주거 환경이 좋아 안 좋아?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들어오면 두 번째 이 지대가 천이 지대라고 되어 있죠. 점이 지대라고 쓰기도 하고, 한마디로 쓰면 과도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지역을 변해갈 수 있는데 시험장에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천이 점이 지대는 딱 한마디로 뭐다? 불량주택 지역이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농촌 인구가 시카고에 들어오는데 주택 지불률이 낮지요. 그럼 다음 지대의 주거지를 형성을 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한다? 천이 점유지대라고 했고, 그분들이 소득이 형성되면 주거지는 어디로? 외곽으로 밀고 나가더라라고 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의미는 없어요. 보도단 갑시다. 보도단에 가서 기출체크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이 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 다음에 뭐예요? 천이,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2번 갑니다. 지브랑이 물어봤잖아요.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지금 점유지대가 어디 있어요? 도심 부근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 도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잖아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이지대는 원거리에 있어요? 고급 주택은 어디에? 중심이 더 가까이 위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계층은 주거지를 어디에? 가장 외곽에 도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못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와서 195페이지 3번 항목에 니은 가시게 되면 교통망의 발달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통망까지 고려하는 게 괄호 2번에 가시면 호이트라는 학자가 나오죠. 호이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형이론입니다. 선자가 한자인데 좀 불편해요. 부채 선자입니다. 한자가 좀 어려운데 도시의 모습이 부채꼴 형태로 성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채꼴 이론이라고 쓰고 축을 형성한다고 해서 축 이론합니다. 이 원형의 도시가 외곽 지역으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방사형 교통망이라고 합니다. 중심축을 따라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도를 뭐라고 한다? 방사형 교통망이 되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 원을 변형한 모습이 된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뭔데? 교통망의 변화를 이 부채처럼 보입니까? 네. 그런다 그러세요? 네. 부채 몸통, 부채 손잡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모습이 원을 변형 어떤 모습으로? 부채 모양으로 성장한다. 축을 형성한다고 해서 축 이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1940년대인 거니까 차량 가지신 분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로망 축에 고급 주택 지구가 형성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도로망 부근에 멀리요? 가까이. 여기도 그림 그려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로망 축에 고급 주택 지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가 돼요. 선형이론에서는 도로의 변화, 교통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를 다 고려한 거죠. 그렇습니까? 다 고려해서 어떤 모습으로? 부채의 모양 성장하는 것인데, 동심원 이론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어디에? 외곽에. 여기는 도로망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택지구를 형성을 하더라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이론은 핵심이 하나라고 해서 편의상 단핵이론이라 그래요. 핵심이 하나, 단핵이론은 그러면 전통적인 소도시 구조 설명에 유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림부터 확인합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에 1번 여기 중심 업무지구 있죠? 그럼 5번 축을 따라가시면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5번 축이 씁니다. 그림에다가 그게 도로망이에요. 방사형 교통망입니다. 그림에다가 5번 축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방사형 교통망이라고 합니다. 교통망 축에 고급 주택 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 나머지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부채처럼 보입니까? 그런다 그러시라고요. 그래야 합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뭔데요? 교통망의 변화로 부채 모양으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괄호 2번 그래서 기억 지문 파란 글씨 가서요. 도시 공간 구조가 도심에서 뻗은 뭘 따라서? 동그라미 쳐서 방사형 교통망을 따라서 형성된다는 것이고, 니은 지문 갑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중복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쇠기형 모형으로 확대 배치되므로 쇠기형 이론, 축을 형성한다고 해서 축 이론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디귿 역시 부채꼴 섹터를 형성하고 있고, 도로를 따라 원을 변형한 어떤 모습으로? 부채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동심원 이론이라고 한다고요? 선형 이론이다. 4번이 핵심이네. 리을이 가서 선형 이론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간선도로 인근에
교통망 축에 멀리 가까이 동그라미 가까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면 그 반대편에 주거지를 두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물어볼 게 없어요. 보조단 갑시다. 기출 체크합니다. 버젯은 학자를 물어봤어요. 자,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얘는 선형이론이죠. 그러니까 학자 이름을 딱 한번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젯가 아니고 뭐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됩니다. 그 아래 확인합니다.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에 있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꼭 공부를 해야 맞추는 질문은 아니죠. 현대 도시 접목해보더라도 소득의 변화와 교통의 변화가 도시의 발달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동시문 이론에서는 무슨 변화가? 소득의 변화가, 선형이론에서는 교통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가 도시 구조들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넘기세요. 그럼 메모 2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다핵심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학자가 두 가지 나오는데 세 번째 이론이에요. 다핵심 이론입니다.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학자인데 그 표현 그대로예요. 여러 가지 핵심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도시의 접목이 가는 이론이고, 그럼 다핵심 이론도 중심 업무 지구는 있어요. 그럼 중심 업무 지구 외에 현대 도시는 부도심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도심의 기능별 분화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을 다핵심 이론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중심 업무 지구에 다른 부도심이 생기고 부도심이 뭘 보여준다? 기능별 분화. 물어봅시다. 전주의 주택시장의 중심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정답 있는 건 거기도 신시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도 몰려있다는 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 기능이 한 곳에 다 몰려있는 것은 대도시 구조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소도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행정, 교육, 상업 다 현대 도시는 분화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게 뭐다? 다핵심 이론. 그리고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데는 또 어디에? 거기도 신시가지요? 그러면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현대 도시는 중심 업무 지구의 부도심이 발달하고 뭘 보여준다? 기능별 분화를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동종 활동이 뭡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끼리면 상업지끼리는 서로 모임이 좋죠. 모여서 좋은 것을 집적이익이라고 합니다. 집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모여서 이득이 커지는 것을 집적이익을 얻고자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종 활동입니다. 그럼 다른 거라는 얘기죠. 주거지와 공장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게 서로 피해가 되죠.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종 활동은 이해가 상반이 되므로 분산 입지하면서 다핵을 성립하기도 한다. 이 질문 좀 지저분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입지적 비양립성을 띠면서 다핵심을 성립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먹기는 할 얘기입니까? 사실은 흉악무도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들은 대학 교수나 쓰는 표현인데 분산 입지를 뭐라고 쓴 거? 입지적 비양립성을 띠기도 하더라는 얘기. 요거 두 개를 크로스로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돼. 동종 활동은 뭐하고? 집적하고 이종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분산하면서 다핵을 성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핵이 성립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핵심을 성립하기도 하는데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문제는 이 내용을 박스에 집어넣어주고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1도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헛공부 하지 말고요. 이게 시험에 물어본다고 하면 이것 둘이 이제 단일 문제 가능성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지문 한두 줄 하고 지대를 섞어서 물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점하고도 관계없다. 다음 달에 공부하면 돼. 그냥 하면 되고 문제 풀 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학자 이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학자 이름 다 외워도 여러분 실익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차후에 하는 것이니까 모의고사에 그 틀리면 틀리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나올 문제가 몇 개 없단 말인 거니까 본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부터 볼 겁니다. 그림 보시면 거기도 원그림입니까? 원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핵심이라는 원형 아닙니다. 유의하고 1번 뭐가 있어요? 중심 업무지구 있어요. 그거 위에 현대도시는 주택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별로 기능별 분화 현상을 설명해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왼쪽으로 와서 처음 봤으니까 동그라미 1번 해리스와 울만인지 울만인지 학자가 2명이죠. 그러니까 다핵심이로는 학자가 몇 명이다? 2명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토지 이용은 단일 핵심 주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아니다. 몇 개의 핵심이란 말이 보이죠? 그게 부도심의 다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파란 글씨 갑니다. 대도시 동그라미 치고 대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문은 조심하셔야 돼. 다음 줄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비판한 게 아니고 뭐다? 결합한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끝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핵심의 수, 부도심이 뭐하고 증가하고 그럼 도시는 복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인데 즉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능별 분화 동그라미 치고 기능별 분화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맨 끝에 내려오세요. 6번 지문. 전통적인 소도시일수록 단핵 패턴을 형성하고 끊고 현대 도시나 대도시는 뭐다? 다핵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괄호 2번은 뭐 모의고사도 자주 나옵니다. 자, 다핵이 발생한 요인이 나오는데 1번, 2번 조심하시면 돼요. 동종활동, 유사활동은 같은 것들이죠. 서로 모이면 좋아요. 뭐한다? 집적 이익을 얻고자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질적 활동은 이해가 상반이 되므로 서로 뭐한다?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입지적 비양립성을 띠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바꾸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참고로 경우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다액이 성립되기도 하고 4번 특정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액을 성립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암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보조단 가서 기출체크.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상호 편익이라고 되어 있죠. 집적 지향성, 집적 이익을 다핵 입지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그렇습니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질적 활동은 서로 뭐한다? 분산하면서 다핵을 성립하기도 하더라. 자, 그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물어요. 넘기세요. 198페이지의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게 중복이 되는 거니까 옳은 거 물어봤는데 안 봤던 거 봅시다. 3번 질문 가볼게요. 호이트 이론이 나왔는데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건 누구 이론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2번과 3번을. 5번 질문 봅시다. 뭐 결국 답은 또 주고 물었어요.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뭐한다? 증가하고 특화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좀 지저분하게 내용대로 해도 답은 줍니다. 그러니까 학자하고 학사를 바꿔서는 딱 한 번 그 28회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머지 시험에는 학사와 학사를 바꾸지는 않은 것이니까 시험은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냥 동심원 이론에서는 선형 이론에서는 다핵심 이렇게 내기도 하는 거니까 학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도시구조는 정리했고요. 내려갑니다. 3절에 가시면 입지론이 나오죠. 개요는 차후에 볼 거고 한 장 넘기십니다. 그럼 200페이지부터 여러분이 시험 준비할 사항이에요. 상업입지는 작년에 지문으로 물어봤으니까 뭐 월에 90% 이상 계산 문제입니다. 역시 외국학자 이론인 얘기는 학자 안 바꿔요. 자, 그래서 레일리부터 공부합니다. 레일리라는 학자의 소매 인력 법칙을 공부합니다. 용어를 정리를 하시면 공부는 편해진다 그랬어요. 소매 점 간에는 구매 고객을 당기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력 모형을 상권 이론에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랠리는 두 도시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한 건데, 자, 이렇게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습니다. 수평적 거리라고 합시다. 근데 B 도시가 인구수가 많고 도시가 크대요. 그럼 B 도시 상권이 더 크겠죠?
자, 그럼 B도시 상권이 이때만큼이라 해볼게요. A도시 상권은 그보다 적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어드린데 이 만나는 점을 상권의 경계점,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분기점이 뭡니까 하면 이 해당 지점에서 두 도시로 갈 비율이 1대 1인 지점을 우리 상권에 뭐라고 한다? 분기점,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도시로 소비자가 구매하러 갈 비율은 두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한다. 인구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러면 도시가 크다는 얘기죠. 인구수에 비례한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얘기고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유인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중간에 소비자 거주지가 있는데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소비자들이 A, B 도시로 갈 비율은 인구수에 뭐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결정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B 도시가 더 크죠? 인구가 많죠? 경계는 어디 쪽에? A 쪽 가깝게. 이 지문 조심하셔야 돼. B가 더 크므로 경계는 어디 쪽에? 작은 쪽 가깝게 위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보고 갑니다. 2번 지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원용을 해서 두 도시 간의 상거래 흡인력은 구매 고객을 당긴 힘입니다. 두 도시 인구수에 비례하고 끊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고 내려와서 다 중복되는 얘기고요. 5번 가봅시다. 5번에 세 번째 줄 가시면 A, B 도시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도시로 갈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이 되겠습니다만 끊고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상권이 더 크죠? 그럼 경계는 어디 쪽에? B 쪽에 가깝게 더 형성이 된다. 그건 조심할 지문입니다. 그 경계점은 작은 쪽에 위치하다는 얘기입니다. 6번 지문 딱 한 번 물어봤습니다. 레일리 법칙은 중심지가 점포예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무슨 말입니까? 구매 고객을 당긴 힘이란 얘기예요. 유인력을 상호작용으로 바꿔놨어요. 딱 한 번 물어본 지문입니다. 상호작용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식 볼 겁니다. 해보러 갈 거니까 분수잖아요. 그 B분의 A라고 할 건데 그 A와 B 도시로 갈 비율이에요. A, B로 갈 뭐라고요? 비율. 처음 하시면 쓰세요. 근데 비율이라고. 그럼 분자 인구수에 뭐하고? 비례. 분자가 A 도시인 거죠? 분모는 B 도시 인구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 보입니까? 거리값은 반비례니까 뒤집어 쓴 겁니다. 분모가 A까지 거리, 분자가 B까지. 그 결과물을 몇 대 몇의 비율로 구하러 갈 겁니다. 우리 교재는 240페이지 갑니다. 240페이지 거기 딱 접어두세요. 24, 25, 26번은 이번 달 숙제예요, 여러분. 24번 문제를 만나러 갑니다. A,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다라고 적고 A 도시 인구는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 C 도시는 3만 명이 거주하네요. 그럼 레일리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갈 인구 규모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 정리합니다. A 도시 인구 얼마나 줬고요?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 줬습니다. 중간에 C 도시가 있다고 했죠? 소비자 거주 C 도시에서 A까지 거리 몇 킬로? 문제 5킬로 줬잖아요. 5킬로 맞나요? B까지 거리는 10킬로. 이렇게 주고 이제 이 C 도시에 얼마 산다고요? 3만 명. 3만 명이 A, B 도시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B분의 A 딱 놓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A, B 도시로 갈 뭐다? 비율로 구한다. 그럼 인구수의 비례니까 A 도시 인구. A 도시 인구 얼마예요?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입니다. 그대로 수고해요. 이걸 뒤집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기 봅시다. 이걸 또 이렇게 물어보시다고 또 A분의 B 하면 안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그럼 다 뒤집으세요. 그럼 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 드려야 하시라고 그러니까 B분의 A 했잖아요. A 도시 B 도시로 갈 비율. A 도시 인구 5만, B 도시 인구 얼마? 10만.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값 뒤집으시라 그랬죠. A까지 거리, B까지. A까지 거리 얼마인데요? 5km. 그대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5km. B까지 거리는
그럼 이 산수만 합시다. 요건 얼마예요? 2분의 1 따지면 그러면. 그렇습니까? 여기는 5분의 10이니까 2죠. 2의 자성은 4. 굳이 그렇게 하기 싫다 하면 5, 25, 19 곱하기 10 얼마예요? 100. 25분의 100. 동일한 결과는 나와요, 얼마? 4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져가요.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쓰고 이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4대 2의 비례 그냥 읽으시란 말이 뭘 또 약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약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비율이 마지막 또 뭘로 읽어라? 비율을 읽어라. 그러면 4대 2의 비율이죠. 다시 그러면 결국은 6, 더하시라는 얼마? 6분의 4, 6분의 따지면 3분의 2고 3분의 1이잖아요. 시도시 얼마? 3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이고 10,000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수식을 정리해놓고 이 값을 찾아야 돼. 이 값.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뭘로 해라? 비율. 이 집중하세요. 자, 최근에 물어보는 값은 8이 나왔어요. 이 값이. 그럼 8이 무슨 말이에요? 비율로 읽으시라고요. 항상. 1분의 8. 그럼 어떻게 읽어요? 8대 1의 비율. 9분의 8, 9분의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13년 전에 이렇게 나와요. 값이. 42분의 28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이러고 28대 42. 두 개 더하면 되죠? 얼마인데요? 70. 70분의 28, 70분의 계산기 누르시란 말이 약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에 3분의 1이 나왔대요. 3분의 1이 무슨 말이에요? 1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 아시겠어요?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시험장 가서 하나를 맞추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설픈 편법 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레일리 법칙은 레일리대로 해서 몇 대 몇의 비율로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비율로 했으면 33.3%죠. 요걸 비율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를 25%, 75%. 그렇습니까? 그 비율로 물어보기도 하고 인구로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그러면 이게 점포라고 한다면 A 점포에 한 명당 1인당 10,000원씩 소비한다고 하면 10,000원 곱하기 2만 명 간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매출액이 2억이 되죠. 0이 8개니까 뭐 아님 말고 그래서 계산기에 눌러보는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법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인구로 물어보기도 하고 비율로 물어보기도 하고 매출액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 뭘 구하면 돼요? 비율로 값을 찾아서 대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맞추라고 하는 문제니까 지난주에 했던 뭐 지대이론 학자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요거 하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지문으로 물었으니까 올해 거의 99.9% 계산 문제 나올 겁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하는 공부는 아닌 거니까요. 댁에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당부드립니다. 20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마저 이어갑니다. 그럼 이 레일리 법칙을 컨버스라는 학자는 수정 보완했다고 합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근데 책 받으니까 여기 보시라고요, 그냥. 분기점 아까 용어 정의했죠? 분기점이 뭔데요? 해당 지점에서 두 도시로 갈 비리 몇 대 몇. 1대 1인 점을 분기점을 파악하는데 A로부터 분기점이 몇 킬로 지점이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모델은 뭐라고 한다? 분기점, 경계점이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요.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레일리로는 두 개의 값을 주고 이 비율을 구하는 문제고요. 컨버스의 분기점으로는 거리를 좀 물어보잖아요. 다시 분기점이 해당 지점에서 갈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이 지점이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델인 거니까 결과를 1대1로 놓고 거리값을 구하는 모델을 뭐라고 한다? 분기점 모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그 26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건 컨버스 문제는 아닌데 그걸 해볼 거예요. 그 그림 보시게 되면 두 매장이 보이죠? 242페이지 가만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4,000이고 얼마고 9,000이고 A, B가 총 매장 거리가 몇 킬로예요? 거리가 총 몇 킬로냐? 5킬로, 2킬로, 3킬로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분기점 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옮겨서 다시 왼쪽에 매장을 A 매장 할게요. A 매장 면적은 4,000제곱미터. B 매장 하겠습니다. B 매장은 9,000제곱미터 하고 두 매장 간의 총 거리는 몇 킬로? 5킬로를 줘서 이 실판 보셔야 돼. 그럼 딱 중심이 얼마예요? 2.5. 그러면 산수를 못했다 한들 B 매장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럼 경계는 어디 쪽에?
그러니까 잘 안 묻는다고요. 찍어도 맞추니까. 주면 너무너무 땡큐 문제라 A 문자 가까울 거 아닙니까? 이 방법 그대로 해요. 자, B분의 A 놓고 인구 대신 뭐가 나왔어요? 면적. A 면적 얼마? 4,000. B 얼마? 9,000. 곱하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죠. 거리값 뒤집으시라 그랬죠.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결과가 얼마다? 분기점 1분의 1. 이걸 알고 있냐고 묻는 거라니까요. 레일리로는 두 개의 값을 주고 비율을 구하는 문제고 컨버스이로는 1대1로 놓고 거리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별것도 없어요. 두 개 곱한 값이 얼마? 1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게 9분의 4죠. 그럼 산수 복잡하니까 그냥 4분의 9 하면 1 되죠. 이게 자승이잖아요. 자승.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3. 그럼 거리가 2대 3의 비율로 분기가 돼 있다. 전체 몇 킬로인데요? 5km. 그럼 2km, A로부터 2km, B로부터는 3km점이 상권의 분기점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18에 나오고 나서 안 나와요, 시험. 얘는. 모의고사 나온다 한들, 물어본다 한들 이렇게 해놓고 두 개 곱한 값이 얼마? 이래면 답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컨버스 이론 아닌데 제가 그 문제를 풀어드린 거니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수식 먼저 정리하고 끝에 값이 얼마다? 1이고 두 개 곱한 값이 얼마다? 1이랑만 하시면 충분히 답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위치로 가요. 이제 202페이지 가면 거기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201페이지 괄호 2번에 가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보이죠? 하단부에 있나요? 예, 처음 보시면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컨버스 이론은 레일리 법칙을 수정 보완해서 다음 줄에 두 점포 영향력이 균등해지는 상권의 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건데 3번 질문. 상권의 경계는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의 영향력이 어떤 점? 같은 점. 다시 두 매장으로 갈 필이 몇 대 몇이다? 1대1인 지점이 되는 것이니까 수식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8회 때 시험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일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 하단부에 이상할 루트 공식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루트 그 공식만 외워서 숫자만 입력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인들, 우리 계산기에 일반 계산에 루트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안 낸다고요. 그렇게 밑에 있는 공식 외워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모의고사 푸는 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위에 있는 공식을 보십시다. 그 공식 보시면 금방 봤던 레일리 법칙이죠. 레일리 법칙 그대로 가져간 거 끝에가 얼마다? 1분의 1이죠. 그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1대1로 놓고 그 앞에 값, 거리값을 구하는 게 뭐다? 분기점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루트 공식 외우시더라도 시험장에 써먹을 데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혹여 물어본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가르쳐드린 대로 준비만 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넘기세요. 그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맨 위에 그림 보시면 A 매장이 더 크죠? 그러면 상권이 더 크죠? 경계는 어디 쪽에? 그래요. 그건 기본기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아래 문제 다시 봅시다. A, B 매장 간의 총거리는 몇 킬로? 그걸 해볼게요. 이제 사기치나 안 치나. 총거리가 8km가 되었고 A 매장은 얼마? 1000. B 매장 면적은 9,000이죠. 9,000. 총거리 8km가 있잖아요. 그럼 딱 중심이 몇 킬로예요? 그럼 계산 못했다 하더라도 B 매장이 더 크죠? 경계는 어디 쪽에? 그거 찍어도 맞춘단 말입니다. 이제 그대로 해볼게요. 자, B분의 A 그대로 놓고 A 도시의 매장 면적 얼마? 1000. B는 얼마? 9,000. 곱하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뒤집지라 했죠. A까지 거리, B까지. 결과가 얼마라고요? 1분의 1. 그렇습니까? 두 개 곱한 값이 얼마? 1. 여기 9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자승이니까 1분의 3. 그럼 9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개 곱했으니까. 그럼 거리가 이게 1대 3의 비율로, 킬로미터 아니야. 1대 3의 전체 몇 킬로예요? 8km. 그럼 4분의 1, 4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1이니까 몇 킬로? 2km. 그러니까 A로부터 상권의 분기점이 2km 지점에, B로부터는 6km 지점의 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못했더라도 찍어도 맞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문제가 돼.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값이 얼마?
1이란 것만 알면 쉽게 답은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컴퍼스리온이고 내려오세요. 괄호 3번. 허프로 더 많이 물었어요. 여기를 학자 안 바꾸니까 학자 연락할 할 필요 없어요. 확률 모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거 같은데 특정 매장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러 갈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프는 다수의 매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레일리는 두 도시만 가지고 했지요. 두 개가 넘어가면 레일리를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세 개가 되면 누구 이름 적용한다? 허프다. 그러면 다수의 중심지 적용되는 특정 매장으로 구매하려고 할 확률은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이 크면 구매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잘 가 안 가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주변에 경쟁 점포 수가 많다면 해당 점포 확률은 떨어지겠죠. 기본으로 묻는 표현, 면적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경쟁 점포 수에 반비례한다. 수식이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수식이에요. 분자가 면적, 분모는 뭐다? 거리. 이 수식이라면 이게 중력입니다. 해당 점포로 갈 중력, 유인력을 구할 건데 다만 거리값에 해당하는 표현을 허프는 마찰 계수라고 써요. 그 마찰 계수 값을 이렇게 2라고 치면서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해주면 거리값에다가 2만 씌워서 중력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거리값을 표현한 게 뭐라고 한다고요? 마찰 계수라는 이제 확인하라고 합시다.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파란 글씨 허프의 확률 모형은 다수의 중심지 동그라미 치고 적용이 되고 대도시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라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3번은 뭐 기본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점포 면적이 뭐하고 거리에 뭐하고 반비례, 경쟁 점포 수의 반비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메뉴 올라가 회색 박스 수식이 있어요. 특정 점포로 갈 중력이라고 되어 있죠. 유인력은 이거의 분자 뭐다? 면적에 비례하고 분모, 거리에 그게 수식입니다. 별것도 없고요. 보조단 가면 공간 마찰 계수란 말이 보입니까? 시험장에는 그 값을 준다. 예를 들면 이 값을 2라고 주면 거리값에다가 2만 씌워서 분모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해볼 거고요. 6번은 딱 한 번 물어봤는데 자, 비슷한 거리에 동네 마트가 있고 대형 마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간다? 이유나 물어봅시다. 이유는 상품의 종류가 많다. 이유는 점포의 면적이 더 넓다. 결국 점포 면적이 넓을수록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저차 중심지 구멍가게 안 가고 사람들은 대형마트, 고차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표현이고 6번은 그렇게 한번 물어봤던 거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역시 240페이지 갑시다. 25번 문제라고 할 겁니다. 25번 문제. 시장 지역 내 거주지에 의해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얼마 돼 있어요? 동그라미 치고 써먹으라는 얘기니까. 허프 모형에 의하면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을 구하라고 그랬죠. 단 공간 마찰 값은 얼마다? 이 값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표보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일로 갈 중력 면적 얼마예요? 1000 나와 있죠? 시간거리라고 되어 있죠? 관계없어 몇 분? 5분인데 마찰 계수값 얼마? 2만 씌워주면 됩니다. 이게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A, 자, 일로 갈 중력 면적 얼마? 1000. 거리 몇 프로? 5분. 그럼 마찰 계수값 2한 겁니다. 그럼 2로 갈 중력 면적 얼마예요? 1000. 시간거리 10분. 그럼 10에 마찰 계수값 얼마? 4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값 얼마면 해봅시다. 1000 나누기 25니까 40이 되죠? 1000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 돼? 10.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야 돼 또. 4대 1로 비율을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 5. 5분의 4. 5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퍼센트로 하면 얼마? 80%, 2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800명. 1은 얼마? 200명. 이거 문제라고 낸다니까 이런 거. 거저주는 문제. 그러니까 몇 대 몇의 비율로 하시라. 이게 정석대로 하면 봅시다. 전체 중에 1로 갈 확률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몇 대 몇 대 하시면 돼. 집중해서
복잡하니까 합시다. A점포, B점포, C점포 할게요. C점포의 값이 그럼 30이 나왔대요. 어떻게 할래요? 점포가 3개 지금. 또 읽으세요. 4대, 1대, 3을 하고 읽으시라고요. 전체 얼마? 8분의 4, 8분의 1, 8분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근에 물어봤던 문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점포가 3개인데 산수를 해봤더니 20,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황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읽어야 돼요. 20대, 2대, 전부 얼마인데요? 25, 25분의 20, 25분의 2죠. 25분의 3. 계산기 눌러야 답이 떨어지지. 거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80%죠. 얘는 80%, 얘는 얼마예요? 두뇌가 안 움직인다. 8%. 얘는 12%. 두뇌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손가락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산 문제 유형은 값이 딱딱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신 분들 당황스러워. 답이 안 떨어지니까 내가 잘 풀었는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다시 A, B, C 매장이 산수값이 40, 560, 200이 나왔대요. 어떻게 할래요? 이거 전부 더하면 또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800. 800분의 40이죠. 800분의 올해 이 문제 이렇게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물어볼 거니까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레일리 법칙이나 허프 중에 분명히 하나가 나올 거니까 이거 틀려버리면 실수예요. 실수. 그 하나 때문에 떨어지고 합격한다고 하죠.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게 뭐냐면 떨어지신 분들의 범퍼는 22개, 23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하나 때문에 떨어지고 합격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홀히 할 문제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야무딱지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설렁설렁 해놓고 나중에 점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공부할 때 야무딱지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 시험이 마약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인 오래 했는데 하나 부족했대요. 에이, 기분 나쁘니까 이제 공부 안 해. 할 것 같지요? 할 것 같잖아요. 3, 4년 뒤에 공부 또 합니다.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때 하시라고 할 때. 할 때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산소가 나는 싫어요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까지 출제자가 다 생각 안 해줘. 그 시험을 내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가면 계산 문제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당부 드리는 거니까 그 페이지 숙제예요, 숙제. 24, 25, 26번은 그 문제 조건대로 이번 달 안에 꼭 한번 해보시라는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지 다음 달에 6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수업할 때는 오시면 A4지로 문제가 나가요. 계산 문제는 답이 없이 스스로 해결하시라고. 답을 못 쓰신 분 딱 문에 잠궈놓고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먹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당부. 아시겠죠?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